여러분, 중국발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한국의 부동산 폭락 시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등기 치러 간다고 했었죠. 본의 아니게 적폐가 됐습니다. 실은 등기는 아직 치지 않았고 계약서만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금리가 2.5%까지 내렸더라고요. 와우! 제 생각에는 이거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더더욱 오를까요? 16, 17년도처럼 폭등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외부 경제 위기만 없다면 시중에 풀리는 돈에 비례하여 부동산도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경제 낙관론자일 뿐입니다. 시장은 늘 경제 비관론자보다 경제 낙관론자가 승리하였습니다. 한국의 GDP를 볼게요. 두 차례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거 보이시나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하죠. 그 말처럼 비관론자는 이때에만 승리하였죠. 최근 들어 세계의 경제 위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거주 1주택은 매수해야 한다고 하니 안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나름 경제 지표를 근거로 분석하여 공부한 결과 저의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식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참고라고 하지만 책임질 말을 해야 되겠죠. 다들 믿고 듣는데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정보 부탁합니다. 먼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봐주시는 분이 10,00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책임질 말만 하라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세계 시장이 수시로 바뀌고 저는 단순 공돌이인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저는 단순히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저의 영상을 기반으로 각자 공부하셔서 행동에 옮기셔야겠죠. 모든 영상에서 저는 늘 결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끔 경제의 기초 이론, 경제지표 보는 법, 여러 경제지표를 연결시켜서 의미를 찾는 법 등등 아낌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까지 지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이용만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용 당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거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게 경제 위기 때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지라도 항상 하락폭 이상으로 반등하여 전고점을 뚫고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통계학에서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를 부동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대값이란 각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이득과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곱한 것을 전체 사건에 대해 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각 눈의 값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기대값은 각 눈의 값에 그 확률을 곱한 값의 합인 3.5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부동산에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이 2019년도 지금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후인 2020년도에 부동산이 1억 오를 확률은 2분의 1, 1억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뿐 다시 전고점을 뚫고 재차 반등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2020년도에 1억 떨어진 부동산은 1년 후인 2021년도에 다시 1억 오르면서 본전을 회복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2020년도에 1억 올랐던 부동산은 다시 2021년도에 추가로 1억이 오를 확률이 2분의 1, 다시 1억이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2년 연속 오르면서 2억 수익이 날 확률은 4분의 1, 1억이 올랐다가 다시 1억이 떨어지면서 본전 칠 확률은 4분의 1, 1억이 먼저 떨어지면서 다시 1억이 오르면서 본전 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여러분이 부동산 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이를 모두 더한 5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이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을 동등하게 넣었고 한 번 떨어진 부동산은 반등한다는 가정도 넣었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동폭도 1억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2년 동안 어디 가서 그냥 앉아서 5천만 원을 버나요. 그런데 제가 한번 떨어진 부동산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가정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출렁거리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CDS 프리미엄을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죠. CDS 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31 베이시스 포인트, 31 BP로서 2007년 경제위기 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죠. 특히 요즘 들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에도 불구하고 CDS 프리미엄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 중국발 부채 리스크가 터지면서 국가 부도설이 돌기도 했었죠. 그때 아마 CDS 프리미엄이 120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41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원화 채권을 계속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 유튜버들은 나라 망한다고 난리인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채권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일개 하나의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겉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결국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서 이것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업황 개선은 한국의 GDP 개선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더더욱 확인시켜 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건 저 블랙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을 지니신 분들도 많겠죠. 이쯤에서 부동산 폭락론자 화이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으하하하.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 화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겁니다. 반도체 이제 끝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대로 합의될 거라 보십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계속 때릴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는 박살날 것이고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도 급감하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반도체 빼고 제대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나요? LCD도 중국에 뺏겼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여러 가지 대표 산업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은 쭉 증가하다가 2018년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19년도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이때 전체 수출 금액 중 중국의 비중을 보면 매년 전체 수출 금액 중 25% 정도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체 수출 금액의 25%는 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25%만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세계 넘버2답게 소비 대국으로 우뚝 섰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은 이를 다른 부품들과 조립하여 핸드폰이라는 완성품을 만든 후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망해버리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망하면 한국의 수출은 25%가 아닌 그 이상으로 감소할 거라 봅니다. 이는 당연히 GDP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올 것이고 한국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거라 봅니다. 일본의 집값은 20년 동안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미국과 일본은 엔화의 가치를 2배 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200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기준으로 제품 가격이 2배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를 사주겠습니까? 어쨌든 일본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시중에 풀린 돈은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곳에 사용되죠. 긴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죽었고 당시 부동산 팽창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가 유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도한 버블을 막고자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는 오히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들의 파산을 불러오면서 장기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죠. 당시 일본을 선도하였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자 일본의 GDP는 20년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GDP가 정체되자 바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가 2010년 이후에 부동산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때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면서 겨우겨우 GDP를 회복시켰거든요.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GDP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국가 부도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 부동산, 항공기 리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민생투자유한공사가 오는 8월 2일 5억 달러 규모의 3년물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달러 채권을 못 갚는 이유는 일단 경기가 어려우니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크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까지 급등했었죠. 이 말은 달러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이었으면 1달러를 빌렸을 때 6위안만 갚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7위안까지 갚아야 한다는 의미죠. 이로 인해 중국의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들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업들이야 이런 위안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한두 푼이 아쉬운 작은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16, 17년도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부채 축소 정책인 디레버리징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부채를 용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 다행인데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리가 없죠. 게다가 높은 위안화 환율은 기업 도산 위험을 더더욱 키웠습니다. 기업 디폴트 초반에야 정부나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부도를 맞이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 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더 힘내주면 중국은 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중국발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한국의 부동산 폭락 시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얘야, 이사 가자. 아빠, 우리 또 이사 가? 20년 전에 화이트 말 듣고 집을 팔아서 그래.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